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13번째 시간 13강 두 번째 이제 타임 맞이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한류에 대한 대략적 개요와 내용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한류가 가능하게 된 10대 요인에 대해서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조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그 한국 K-팝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엑소의 카이의 사진입니다.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 멤버 자체 한 명 한 명이 일종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브랜드 산업의 하나의 가치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과연 이러한 어떤 한국적 한류의 팬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 이거예요.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메모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이 한류로서 가능하게 된 한국의 문화 열풍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 첫 번째 요인은 근대화 중간 단계의 어드밴테이지예요. 근대화가 이제 190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죠. 근대화 중간. 자, 세계체제 차원에서 거시적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 백원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걸 한번 좀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한류란 우리가 식민지, 분단, 이거 대한민국 사회를 얘기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식민지와 분단, 이거 6.25 전쟁을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로 현재까지도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파행적 자본의 세월을 견뎌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가까스로 수직이동, 중심부의 배제와 착취의 논리를 피눈물로 익히면서 자본의 세계화라는 각축 속에서 겨우 따낸 상가입 주권, 세계문화시장이라는 쇼핑몰에 어렵사리 연착륙한 점포, 혹은 방금 찍은 명함 한 장과 다름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이 근대화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문화적 부침을 겪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전쟁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한국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악착스럽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1900년대 중반까지도 세계에서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도 겪었죠. 식민지 사회였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거나 안도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심으로 이너서클 해야 된다라는, 안 그러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어떤 강한 문화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생존 논리가 바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한류에 대한 열망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백원담 학자의 평가는 계속해서 조금 박하지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세련된 노스텔지어의 소비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땐 이게 이제 향수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본 문화가 그 어떤 그 국가적 의미이기도 하고 민족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약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류가 갖고 있는 그 묘한 지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의 흐름 속에서 그 역동성을 발견한다는 건 일본이 지금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보지 못하는 지점에 대한 동경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노스텔지아의 소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홍콩과 대만을 제외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선험적 체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 중간 정도라는 게 이게 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 흐름이라는 게 일본이 서구적 문화를 일찍 소비했기 때문에 수입했기 때문에 그 서구적 문화에 대한 움직임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데 정체가 돼버렸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같은 곳은 이 문화적 흐름이 한참 이제 다시 다이나믹함을 회복하려는 시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류가 그 중간지대에 하나의 완충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에서의 한류는 문화적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일본 사회라는 폐쇄호래 속에서 되돌아보고 싶은 과거의 재현 욕망을 충족하는 기제다. 한국과 한류는 미국과 일본처럼 요원한 미래가 아니라 손에 잡히듯 다가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희망으로 부유하는데, 자, 이게 선진국병이거든요. 일본이나 미국은 이게 노스탈지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적 흐름이라는 게.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예요. 한국의 한류에서 가질 수 있는 역동성은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한국적 정체성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은 202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한류는 그냥 문화적 흐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그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무도 평가하진 않습니다. 일종의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한류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지점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선진국 그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문화적 소비는 시니컬한 회의적 소비였다면, 냉소적 소비였다면, 한류에서의 소비는 희망 소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의미도 다르게 쓰일 수 있었겠지만, 이건 희망 소비라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희망을 소비한다. 우리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다이나믹하고도 신념에 가득 찬 가치관이 한류를 유의미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근대화 중간 단계의 이점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한국인이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시 문화적 역량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약간 그 한국 지형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약간 그 컨시어스 파워 같은 거, 무의식 파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인 김지한은 한류를 이렇게 정의해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민족 시인인데, 한류는 결코 이례적인 게 아니다. 이제 앵간히 해둬야 된다라는 따위의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들뜬 거품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류를 처음에 평가를 할 때 많은 학자들이나 문화비평가들은 이거는 반짝 그렇게 떴다가 꺼져버릴 불꽃과도 같다, 거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인 김지한은 한류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죠. 이건 결코 이례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아마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앵간히 해야 된다는 비판도 가할 수 있는 유행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인 김지한은 한반도의 사상과 문화가 진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을 그 한류의 본질로 봤어요. 자, 이 김지아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유승범이라는 배우, 액터입니다. 한국 액터가 주연했던 주먹이 운다를 보면서 5번이나 울었다라고 표현해요, 시인이. 이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억눌리고 착취받았던 기억에 대한 울분을 폭파시키는 그러한 카타르시스가 있는 내용의 영화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추천드리는데, 그 주먹이 운다를 보면서 한이 맞는 우리 민족이 흥을 발휘할 때 그것이 한류를 일으킨다고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한국인의 잠재된 거시문화적 역량 중에 하나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민족이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고 어떤 내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이. 근데 그 고통의 지점을 단지 절망과 좌절로 이렇게 녹여내린 게 아니라 이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환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고통이, faith란 그 부분이 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동성으로. 그래서 시인 김지한은 한이 많은 우리 민족이 흥을 발휘할 때 그것이 한류를 일으킨다고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한,
이게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이 갖고 있는 한의 정서인데, 그러니까 이 고통의 정서예요. 그거를 즐거울 수 있는, 엔조이 할 수 있는 흥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눈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같은 눈물이라도 그냥 눈앞에 닥쳐있는 고통이 너무 아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이 고통, 누적되어 있고 쌓여있던 고통이 진짜 희망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감격적 눈물이라는 거죠. 자, 그 감격적 눈물이 어떻게 보면 예술 콘텐츠에서는 일종의 내재적 카타르시스예요. 그 내재적 카타르시스를 일으켜내고 뽑아내는 게 바로 한국인의 잠재력, 한국인의 잠재된 거시문화적 역량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문화적 역량이 바로 이 사실이 한류로서 일본의 시민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서 여러 아시아권에게 호소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이 한국인은 예전 역사부터 고통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타 민족에게 짓밟히는 역사,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익숙하고 혼란에 익숙해요. 또 하나 익숙한 건 뭐냐? 그 혼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해학적인 기쁨, 그 엔조이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카타르시스에 대해서도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잠재적 역량. 자, 그게 아시아권이나 지금 세계 문화권에서 이제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겪잖아요. 글로벌 에코노믹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도무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잠재적 문화적 역량은 이렇게 격변하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 고통을 이른바 즐길 수 있는, 엔조이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동될 수 있는 일종의 노하우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의 습득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가 볼 때에는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그 희망 소비를 자신들도 하고 싶다라는 동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동성이 한류를 만들어 이끌어내는 10대 요인 중에 하나도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그 이어령이라는 유명한 한국의 사상가도 이렇게 같은 의견을 내요. 그 이어령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삼국지나 위지동의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민족은 가무에 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족은 춤과 노래를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공동체의 DNA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민족의 특징은 타인을 억압해서 죽이거나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던 민족이 아니어라, 그냥 춤을 추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도 함께 웃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노래나 코미디 같은 거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래라는 것도 여러분, 춤이라는 것도 내가 좋아서 추는 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내가 추는 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고 공통분모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은 나의 노래와 나의 춤, 나의 엔터테이너함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아주고 즐거워해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이고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민족성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웃고 즐길 수 있는 민족성을 탁월하게 갖고 있다는 게 사실 한국인의 잠재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는 데는 확실히 끼가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대한민국 민족이 노는 데 확실한 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명나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잘 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한 매력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재밌느냐고, 뭐가 재밌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뭔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데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 그게 이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 춤과 노래의 선천적이고 천부적인 그 탤런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가질 일이 없는데 희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한류의 원동력이다. 그게 두 번째, 10대 요인 중에 두 번째, 한국인의 잠재된
문화적 역량,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볼게요. 이 세 번째가 두 번째 요소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거는 좀 개별적 특성에 집중하는 건데,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인의 감정 발산 기질에 있다. 자, 감정을 발산하는 기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체 기질인데, 유학 오신 여러분들의 국가의 그 기질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의 감정 태도는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한류라는 것이 엔터테이너, 예술 아티스트 작업으로부터 비롯이 됐는데, 자, 아티스트 작업에 비롯되는 그 동기는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그 감정을 발산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션을 발산시키는 그 특징이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한 민족이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한 민족이 있어요. 한국의 민족적 특징은 바로 후자라는 거죠. 감정을 꼭 표현을 해요. 자, 한중일이 동북아시아인데 한번 볼까요? 비슷한 문화권에 속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외모도 비슷하고 그 기후도 비슷하고 정치적 상황도 비슷해서 비슷한 문화에 속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달라요. 감정 발산에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정말 크게 우는 문화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은 크게 울진 않는다고 합니다. 조용히 애도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조용히 애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슬픈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기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이 쌓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의 정서를 또 다르게 살펴보면은 참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더 고통이 쌓였던 것 같고, 그 고통을 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더 많이 표현했던, 그게 두 번째 요소였던 흥을 일으키는 요소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외부적으로 쌓여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발산 기질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정혜승이라는 인물이 이제 학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기를 즐기는 것으로만 친다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미나 남부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선수인 나라들도 많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 논다라고 아까 두 번째는 말했잖아요. 하지만 더 잘 노는 민족은 더 많아요. 남부 유럽이나 뭐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곳은 뭐 365일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국보다 몇 배 더 선수인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절규하듯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이유를 한국인이 한이 많이 쌓여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정혜승이라는 학자도 저의 생각과 동일한데, 그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유를 한국인 특유의 한의 문화에서 찾지만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 정혜승 학자의 생각은 뭘까요? 나는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발산할 수 있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한국의 문화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생소하게 느꼈을 문화가 노래방 문화 중에 하나예요. 뭐 캡슐 노래방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노래방에 찾아가서 한바탕 노래를 불러. 답답한 일이 있거나 쌓이는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이거를 발산해내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발산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를 만드는 10대 요인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키치의 제국으로서의 혼성화 융합 능력. 자, 키치가 뭐냐면 다종 변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을 믹스 매치를 잘하는 거죠. 혹은 콜라보레이션, 조화를 잘 이루어요. 그게 키치의 제국으로서의 혼성화 또는 융합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요. 자, 한류의 성공은 키치의 제국의 빛과 그늘 중 빛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치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중 문화를 섞어서 이도 저도 아닌 잡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류는 그것을 잘 용합시켰다는 것을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류는 문화의 혼성화, 컬처 하이브리티에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문화평론가 유흥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류는 온전히 한국적인 콘텐츠로만 세워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 콘텐츠는 우선되지 않아요. 온전히 한국적인 콘텐츠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고 지역과 수용자에 맞게 글로벌하고 동시에 지역적인, 그러니까 글로컬한 요소가 배합이 된 거예요. 글로벌 플러스 로컬.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징도 있지만 지역적인 특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레이션, 곧 세계적 기준과도 대체로 조화롭게 융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글로컬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 글로컬한 요소에 배합하고 뒤섞인 영향력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그 하이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종 교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 그냥 교배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섞임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섞임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잡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름 재미가 있어.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키치의 혼성과 융합 능력의 긍정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2011년에 보면 예능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포맷이, 그 예능 포맷이 미국에 100만 달러에 팔리는 등 한국의 방송 포맷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MBC 예능 PD 권석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도 포맷 수출국이 됐다. 예전에는 한국이 숨어서 베끼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예능 프로를 숨어서 베끼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한국의 프로그램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형식만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가치관이 녹아있는데 이걸 바로 혼성화 또는 융합 능력의 힘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류의 네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그 혼성화와 융합 능력, 곧 하이브리드가 유연하게 성취가 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내부 시장의 한계로 인한 해외 진출 욕구.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그렇게 국가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는 막 쌓이는데 이 시장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이 좁아요. 좁게 느껴져요. 자, 신현준 학자가 한류의 태동이 1997년 말에 강타한 이른바 IMF 환란 직후라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제가 처음에 한류 말씀드릴 때 IMF로 모순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위기로 구조적 침체에 빠졌던 한국 음악 산업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면은 한국의 마켓이 죽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팔아야지 생존할 수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산업이 디지털이나 아시아화라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한류를 일종의 생존 자구책으로 삼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자, 이로 인해서 음악 시장은 IMF 환란에 이어서 디지털화로 인해서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드라마 등 다른 대중문화 장르도 한국 마켓이 너무 협소하니까 만든 거에 대해서 손익분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위험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한국 경제의 높은 의존도도 결합이 되다 보니까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한류 역시도 수출을 해야지 살아남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출을 되게 필사적으로 모색을 한 것도 하나의 한류를 일으키는 현재의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자, 이 멘털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자국의 시장에서 국내 도메스틱 마켓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재미를 많이 본다면 굳이 이거를 해외에다가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늘 수출을 해야 됐었고 모든 자원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 정체성이 수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의지가 그리고 멘탈리티가 한류를 이끌어내는 것과도 직결됐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한국인의 사로잡고 있는 그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그 멘탈리티가 한류의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쉬었다가 나머지 5개 요인을 좀 살펴볼게요.